네, 사건 파일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전대가 이제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수많은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혹들 중에 이미 좌파가 아이고 막 이거 잘 됐다 하고서 잡아채버린 이슈들도 있어요. 네. 이게 무슨 댓글팀 운영 같은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잠깐 짚어봐야 되겠는데 지금 그 이승훈 변호사. 네네. 지금 장해찬 전 최고가 한동훈이가 직접 여론조성팀을 운영했고 내가 거기 참여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네. 그러자 야당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그 댓글팀의 작업으로 추정되는 네. 502개의 댓글을 확인을 해가지고 네네. 뭐 그걸 공개하기도 하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좀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두면은 뭐 네. 드루킹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도 업무방해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일 포탈에 대해 사실 네이버가 집중적으로 사용이 되니까요. 네. 그 네이버를 이용해서 뭐 해당되는 기사 여기에 댓글, 재댓글 다는 거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조직적으로 그 조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네이버 자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게 이제 구성이 되고요. 네. 뭐 그 자체 행위가 결국은 여론 조작하는 문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니까요.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부터 이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공무원이 이와 같은 여론 조작 행위에 나갔다 하면 이제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까지도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폭발력을 갖고 있어서 네. 복잡한 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저번 드루킹 사건을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해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저번에 드루킹 사건 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네이버나 포탈의 아이디를 본인 인증을 안 해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뭐 몇백 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디를. 그러니까 그 아이디를 자기 아이디인데 거기에 수백 개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수백 개 가지고 있고 그거를 동시에 운영하는 게 그 자기 아이디로 한 건데 무슨 죄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 사용 업무 방해로 구성을 해서 설사 그게 그 자기 아이디 수백 개든 아니면 그 아이디의 주인이 뭐 위임을 했던 그게 컴퓨터 사용을 해가지고 하는 것까지 드루킹을 하는 것까지는 위임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컴퓨터 사용 업무 방해죄였어요. 근데 그 드루킹 사건 이후에 그 포털 정책이 변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명 확인 아이디는 당연히 하나고 그리고 이제 그 휴대전화 확인은 3개예요. 그러니까 그 무한히 아이디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된 거예요. 아, 그러네. 예, 그러니까 무한히 아이디를 만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그 양문석이 6만 개를 분석한 게 벌써 한 500개 정도 네. 만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계정은 24개 계정이다. 예. 그런데 보면 동일한 내용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하는 게 여러 아이디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아이디가 지금 6만 개 분석해가지고 그 정도 아마 양문석 외에도 짧아가지고 그 정도 분석했을 거고 민주당이 더 분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디를 내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아니면 그 하나의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작업을 하거나 이게 그때 이제 드루킹 2심의 그 조광현 재판장도 그거는 지금 의사 표현이 서로 다른 거 아니냐. 네. 다른 의사를 지금 그 외부에 포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표출시킨 거 아니냐. 그러면 여론 조작이 아니냐. 그 부분을 지적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의 아이디 상황과 지금 아이디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중대한 아이디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따라서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업무방해. 이게 그러니까는 일단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버린 겁니까? 그렇죠. 아니면 이 지점에서 네. 여기서 야 좀 그만하자 하면은 이제 아무 문제도 안 되는 겁니까? 이미 그 수위는 넘어간 것 같고요. 그래요. 예, 이건 형사 사안으로 이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불가피한 사안으로 이미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아요, 싫어요를 갖고 댓글을 밀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베스트 댓글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방금 이제 원영섭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네이버가 지금 이 포털 관리하는 그 정책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예, 지금 과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네. 더 뭐 일본 라인 사태 막 이런 게 또 터졌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엄격한 기준을 지금 적용해 갖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포털의 정책
에 대한 것들을 위반하는 이 위반 행위 자체를 이제 업무방해로 다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미 심각해졌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개인정보 보호가 드루킹 때보다 꾸준히 강화됐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디나 그 아이디에 들어가는 신상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해서 거기에 대한 보호까지도. 근데 지금 뭐 업무방해가 성립될 거라고 법리상 보여지고, 그리고 장해찬 최고가 그 일부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누구 욕해달라는 거거든요. 누구 욕해달라는 거는 그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아하. 그게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비방의 목적으로 누구를 욕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그 구조적인 상하관계에서 누구 욕해달라, 그게 비방의 목적이라는 건 그 자체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허위면 더 큰 문제가 되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비방의 목적이다. 그러면 네. 이제 그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을 하죠. 그럼 장해찬 전 최고가 지금 내가 그 팀에서 직접 활동했었다고 하면서 그 활동했을 때의 그 문자를 공개한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시받은 그러면 이게 내용을 한 거죠. 사실로 확인이 되면 장해찬 전 최고도 지금 처벌받게 돼 있잖아요. 장해찬 최고는 각오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거를 교사를 한 사람이 더 큰 처벌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장해찬 최고도 자기가 뭐 일종의 공익 제보자로서 좀 그 이 부분에 대한 그런 자백 내지 자수를 하면서 양형에 있어서는 좀 그 배려를 들지언정 자기도 리스크를 사무처리 감당하고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그렇죠. 리스크 감당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적용될 것 같은 게 원 변호사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네. 범죄단체 조직 가입지 이것도 영향을 범단까지 들어가요.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했다면. 왜냐하면 이건 조직적 범죄 행위를 예. 이미 공모 기획해서 이 내부 조직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기사 파오고 그도 댓글 만들고 복사해서 나르고 전달하고 그걸 또 이제 추천하고 이걸 사실 조직적으로 운영을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단 가능성도 지금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참여연대를 뭐 조져달라 이런 이야기도 네, 내용에 네,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일종의 민간인 사찰 그리고 그 민간에 이제 그 공무원이 개입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본인의 그런 어떤 그 아까 말한 이제 범죄단체 조직 그 부분도 저는 포함될 것 같고 그리고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한 사법적 문제로 지금 이미 가버렸다는 게 두 분 이미 갔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네. 이 부분을 드루킹 때하고 이 지금의 이 사항들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때보다 더 심각해졌어요. 아하. 왜냐하면 그 아이디 관리가 훨씬 강화됐기 때문에 그게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저 두 분의 심각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10시는 넘겨야 될 것 같고요. 네, 여러분한테 한 15분 정도 더 좀 추가로 시간을 좀 쓰겠다는 양해 말씀을 제가 미리 구합니다. 예. 자, 그 우리 원영섭 변호사, 네. 그 당에서 이제 사무부총장도 예. 하시고 그 총선 실무도 좀 챙겼잖아요. 준비를 했었죠. 그랬죠? 예. 예. 이 비례대표 때 말이죠. 이게 면접 보면은 채점표라고 하는 게 나옵니까? 보통은 채점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 의사를 가지고 조합을 한번 하죠. 뭐 그게 그-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공관위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들이 다 자기 나름의 예. 뭐 그게 숫자든 의견이든 뭐 기재를 하게 되죠. 뭔가를 하여튼 남기게 돼 뭔가는 있어. 남기게 돼 있죠. 그래서 예. 그걸 취합해서 취합해서 예. 뭐 토론은 할지언정 그래도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다. 그런 거는 남기게 되죠. 이게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고 없앨 수는 있어요. 나중에 문제가 아하. 될까 봐. 근데 처음부터 안 만들었다는 게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공천을 줬느냐. 그래도 뭐 보고 공천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잠깐만요. 예, 둘 중에 하나라고 하면 예, 만들어 놨다가 예. 이용을 하고 공천 예, 과정에서 예, 쓰고 예,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불필요 다 썼으니까 예. 하고 파쇄해 예. 하고 없애 버렸다면 그건- 적어도 그걸 본 사람들이 몇 명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본 사람들이 당연히 그 자료를 다루면 예. 그 자료를 만진 사람들은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 당 사무처든 아니면 어. 뭐 거기에 이제
그 직이 있는 사람이든 데이터를 다루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알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지금 내가 그거 봤어요, 내가 다뤘어요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까지는 아무도 안 나오고. 아무도 아직까지 안 나타나고 그러면 있는데 아예 안 만들었을 가능성이 안 그래서 만든 제기되는 거죠. 안 만든 거죠. 안 원래 만든 거다. 그 공관위원 쪽에서 예. 직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죠. 딴 사람이 만들면 큰일 나니까 이거는. 딴 사람이 만들면 말 그대로 사천이죠. 아하.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그 공관위원들이 어떤 데이터를 다룰 때 그 데이터가 나중에라도 그 해당 뭐 낙천을 했던 공천을 받았던 그 사람에 대한 악영향의 자료를 쓰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각별히 조심하게 관리할 필요는 있어요. 예,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 거는 남겨서 토론을 해야죠. 그냥 이게 뭐 관상 보고 공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그 인상 보고 공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 이 사람이 뭔데 하면서 서로 각자가 뭐 어떤 그 종이를 한 장이라도 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으면 아니 근거가 없이 공천을 하면 누구의 마음에 있는 내심에 공천을 한 게 아니냐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미 공천 받을 사람은 다 정해져 있는 거야. 그렇죠. 예. 어딘가에서. 그래서 자료를 만들면 안 돼. 오히려 불편해. 누가 자료를 만들까봐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A라는 사람을 다 공천 줘야 된다고 이게 평가를 다 했는데 B가 받으면 그 자료에 배치되는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겠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안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하하. 제 추측인데 근데 예. 그러면 그 이야기를 거꾸로 공천 줄 사람 정해져 있었고 어딘가에서 정한 거고 누구의 마음으로 정한 거고 사천이라고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럼 당시에 비례대표가 그 국민의 미래의 네. 당 대표를 국민의힘의 사무처 국장을 시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의 미래의 당 지도부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뜻이잖아. 아니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이름만 올리고 있었던 거죠. 예. 이름만 올리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적어도 공간이 정도에서는 뭐라도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추고 제대로 된 절차에서 제대로 된 내용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그 국민의 미래 공관위도 예. 국민의힘 공관위원 중에 3명인가를 그냥 가서 잠깐 그거 하고 와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가셨다 하더라도 예. 뭔가 그래도 어떤 절차에 부합하는 내용을 만드셨으면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런 것도 만들어졌다는 이야기가 지금 전혀 들리질 않잖아요. 그럼 결국은 이 모든 거는 다 한동훈이 했다 이 말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그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천을 했다라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게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우리 논리적으로. 당의 사무처를 사무총장, 부총장을 했어요. 네. 선거 때 이런 거 관리하는 책임자예요. 네네.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쭉 설명을 해주신 건데 네. 경험 없으시잖아요. 없죠. 밖에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입니까 지금? 일단은 제가 이제 개인 사무소를 하다가 네. 아무런 채점표 없이 이렇게 면접도 보고 사람도 제가 마음에 들면 뽑고 그리고 승진도 시키고 뭐 그러면서 한 100명 정도까지 회사가 커졌거든요. 이제 그렇게 정도밖에 규모가 안 커졌는데도 100명 넘어가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개판이 되더라고요. 네. 왜 개판이 되냐? 왜냐면 굳이 우리 예. 이승우 변호사 사무실을 예로 안 드셔도 네, 되는. 그게 아니라 제 얘기는 개판이 되는데 아직도 개판으로 왈왈거리고 있다는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내부 조직 시스템을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내부에 이제 이사회 같은 조직도 있고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기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규칙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절차 프로세스를 갖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된 지가 지금 벌써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저 혼자서 뭘 결정하겠다, 뭐 잘하고 있다 생각할 때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안 된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 거대 공당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공천하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우리 말씀 드릴 때 시스템 공천이라 그랬어요. 어디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에. 이런 상태가 된 거죠. 면접할 때 채점표라는 게 뭘까요? 일종의 가치를 지향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런 것도 없이 공관위원들 모여서 판단하고 평가했다? 뭘 갖고 평가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거죠.
신뢰를 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도 없고 향후에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내년 재보궐선거를 만약에 당대표가 돼서 하시게 되면 그때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때도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제가 옛날에 개판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라고 해서 뭐 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도 하셨던 분이시고 검사로서 사실은 고위직 검사를 오래 하셨던 분이잖아요. 인사 관련돼서 검찰 조직만큼 되게 까다로운 조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했다라는 생각보다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밀실 공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검찰은 인사에 굉장히 민감한 조직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그분들이 뭐 연수원에서 뭐 성적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검사하는데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그 마음에 그 어떤 상처 그렇지. 같은 게 생기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 그냥 옷 벗고 나가버리는 거야. 변호사나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검찰의 인사 시스템을 굉장히 정밀하게 짜거든요. 그러니까 농공행사기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인사 체계를 다듬어온 조직에 있었으면서 뭐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는 시스템 공천 이야기 계속 하셨는데 어떻게 그러면 김혜지 의원은 비례를 2번 받는 거예요? 어떤 그렇죠. 시스템으로 하면? 내가 그 과거에 뭐 나라를 구하셨거나 아니면 저기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탈 때 그 노를 젓고 계신 정도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도대체 왜 그 비례를 2번 받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에서 나올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 사천 논란에서 뭐 사천이 아니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대로도 공천을 했다라는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 증거도 없어요. 내놓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했고 뭐 결정이 났으니까 그건 좋은 거다. 뭐 내가 결정했으니까 옳은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지금 논리거든요. 예. 그 한동훈이가 검사 때 보면 뭐 자기하고 약간만 좀 이제 입장이 달라도 법적으로 대응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유시민이 예, 하고 예. 뭐 하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이게 정치판에 들어와서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장해찬의 발언이라든지 또는 사천을 문제를 제기한 원희룡의 발언이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한동훈이 일체 사법 대응을 안 해요. 이건 왜 그렇다고 봐요? 설명할수록 손해본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대응하면 손해본다? 네, 그게 열려서 이야기가 설명을 했을 때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게 법무부 장관 하시면서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의 핵심 중추를 담당했잖아요. 그렇지. 검증팀장이었지.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 안에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하고 검토하는 그런 정교한 시스템들을 아마 분명히 최소한 그 자리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2년 동안. 근데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고려해 본다면 이 공천 과정, 네. 시스템 공천 과정, 이 과정이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을 하려고 할수록 뭔가 스텝이 엉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본인 입에서 언급할 수 없는 어떤 누군가의 이름이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상태가 될까 염려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어요. 만약에 이제 상황이 그렇다면 예. 어쨌든 사법 대응을 하면은 커진다. 그러니까 일단 무대응 하자. 그리고 어쨌든 전대만 끝나면 내가 대표만 되면 된다. 이게 진짜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대표가 돼도 이 문제는 사법적으로 이제 어쨌든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공천 사안 관련돼서는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 내부에서의 문제일 것 같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자체가 뭐 채점표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지금 우리 원 변호사도 말했다시피 어떤 구속력이 있는 규정 자체가 없다면 그걸 가지고 사실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나 저 댓글팀은 좀 다르다. 댓글팀은 이거는 얘기가 뭐 다른 문제죠.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사법 처리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다. 네, 범단 봅니다 저는. 네. 아니, 범단이다. 그러니까 제가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드루킹을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드루킹보다 훨씬 엄격해졌어요. 이미 환경이 그때를 교훈 삼아 가지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알겠어요. 예. 예. 자, 한 가지 더.
그 오늘인가 한동훈이 캠프에서 자체 여론조사를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안심번호를 부여받아서 했다 그러는데 이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발표한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자기들이 이겼다 이러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당헌 당규 위반이라고 하는 다른 후보들의 강력한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겁니까? 예, 그 여론조사 자료를 예. 그 공개해서는 안 되도록 당헌 당규상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공개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그 한동훈 캠프 측에서 안 흘렸으면 누가 흘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렇지. 자기들이 한동훈이가 뭐 과반 예. 이상 이긴다는 조사니까 이걸 딴 데서 딴 돈 데서- 주고 흘리라고 그래도 딴 데서는 안 딴 흘리지. 데서는 흘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 기자도 그 자기가 예를 들어 뭐 어떤 취재원이 있고 소스가 없는 데서 이야기를 했다가 자기도 어떤 그 오보와 관련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럼요. 예.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취재원은 뭐 그 한동훈 캠프 말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뭐 진짜 진실한 사실을 흘린 건지 허위 사실을 흘린 건지 그거 자체도 지금은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은 이제 한동훈 캠프 측에서는 이제 자기가 안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흘리는 것도 문제고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이걸 흘린다는 게 굉장한 구태 정치예요. 예, 그걸 일종의 모사거든요. 이게 아주 나쁜 의미의 모사. 그리고 규칙을 어기는 걸로 덕을 보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 근데 그 위법과 거짓으로 뭐 다 이 상황만 조금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정치를 하는 분들이 과연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우리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저는 어떻게 보세요? 예, 두 가지 질문을 갖고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오늘 보니까요. 한동훈이 유능한가? 한동훈이 정의로운가? 다 부정 여론이 높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건 당원 조사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예, 그런 관련된 다른 조사 지금 다른 또 조사에서, 어느 네. 조사예요? 그것도 예. 근거를 말씀하셔야 돼요. 근거요? 그러면은 근거는 제가 찾아서 나중에 네.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는 이제 기사를 보고 저도 그냥 말씀을 드린 건데. 좀 찾아보세요. 네네. 그러니까 유능하고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조사가 나오는 결과였고요. 지금 내용을 보면 아킬레스건은 한동훈 본인의 자기가 영민하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정당의 당헌 당규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분이신데 국가의 국법 질서에 대해서도 그렇게까지 뭐 큰 이렇게 보호해야 되겠다, 지켜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셨는지에 대한 이제 문제 의식이 또 드러나는 것 같고 인사 검증 책임자뿐만 아니라 그 엄격한 검찰 인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여태까지 경험을 쌓아오신 분이 내부에서는 면접을 볼 때 공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도 구체화시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어떤 실천하고자 하는 그 미래가 뭔지 전혀 전 그려지지가 않아요. 네. 오늘 댓글창에 이재명이 욕하다가 한동훈이 때문에 지금 저 쪽팔리게 됐던 네. 많습니다. 아니 아까 우리 그 이수희 변호사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네. 한동훈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또 댓글팀으로 또 생겼죠.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단 문제도 저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그래요? 부분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 이 주셔가지고 범단은 범죄단체 구성인데요. 이거는 범죄단체 조직제. 예, 예. 범죄단체 조직 이거는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예. 조폭이 제일 겁내는 게 이게 범단으로 엮이는 건데. 네. 예, 하여튼 두 분은 예. 지금 범단 가능성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전당대회 오늘 이제 그 충청에서 일어난 이런 그 전당대회에서 네. 폭력 사태 같은 게 발생을 했잖아요. 예. 참 제가 그 당에 입당한 지 한 10년째 돼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전당대회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거 저 처음 봅니다. 이게 저 한동훈 지지자가 원희룡 지지자를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더래요. 구타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네. 정말 그
이런 전당대회의 모습들이 우리가 옛날에 무슨 뭐 정치 깡패 용팔이 이야기 들었던 네. 그 시절로 퇴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선관위에서 자꾸 이 양비론처럼 원희룡 자제라 한동훈 자제라 자꾸 이러는데 지금 이럴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저 양비론으로 가서 괜히 점잖게 하는 원희룡이가 같이 엮여가지고서 제대로 토론도 못하게 만들고 그거 전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폭력 사태 경우에도 지금 댓글에 따르면 한동훈 지지자가 원희룡 지지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영상도 있다 그러는데 이것도 선관위에서 양비론처럼 둘 다 문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예. 이 보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용기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안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쪽에 시시비비에 오름이 있느냐를 따지는 게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그런 절차가 보수 내부에서 너무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전 원희룡 전 장관이 이와 같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서로 이전 투구 양상을 만드는 건 한동훈 전 장관이에요. 예, 이전 투구 양상을 만들지 않고 그걸 해명하는 정체로 얘기하게 되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서로 논쟁을 하면서 정책적인 이야기와 당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의 문제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함축적으로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방식이 결국은 양비론적인 이야기들 아니면 여론이나 여러 가지 신문 기사나 언론 뒤에 숨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마치 이것이 내부에서 흙탕물 튀기기를 하는 것으로 해갖고 당 전체를 무너뜨리는 해당 행위처럼 설명해 나가니까 결국은 문제 제기를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게끔 만드는 상황을 전 조성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아까 우리 이준배 회장, 이상률 부회장한테도 질문을 여쭤봤는데 총선 백서 말이에요. 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어쨌든 비대위 결정은 뭐냐면 전대 후에 하는 게 좋겠다. 그러나 결정은 백서팀에서 해라. 이게 전대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서팀, 그러니까 조정은 의원의 고독한 결단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선은 조정훈 위원장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백서를 빨리 공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대전에. 예. 그리고 전대 후에 백서를 공개하면 그 백서는 무슨 소용이 있나요? 지금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자기가 정말 문제가 없고 잘하고 그랬는데 정말 용사 때문에 졌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기탄 없이 백서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그 백서의 내용이 자기한테 불리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스스로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동훈 후보를 옹호하고 도와주는 거지 그게 공정한 저는 전당대회 운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거를 당원들이 알 권리가 있는데 왜 당원들이 그걸 몰라야 됩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할 때 의사결정을 할 때 그걸 알 권리에 따른 정보를 숙지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당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가 이제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를 저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거는 일시판 한동훈한테도 해당되는 얘기. 네네네. 조정훈이 만약에 공개를 안 하면 조정훈한테도 해당될 네. 얘기가 되네요. 여기 댓글에는 이런 글이 있네요. 이 부산에서 이제 아예 네. 경선도 참여 못 하셨지만 부산의 18지역에 예. 유일하게 당에 공천받아서 낙선한 사람이 서병수죠. 예, 맞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없냐? 그 서병수한테 선관위를 맡기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예,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그 댓글팀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전대에서 이 한동훈 후보한테 사법 리스크로 계속 따라다닐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잘 이 전개를 주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많은 분들이 평균적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이 신경 쓰십니다. 정말 많이 신경 쓰시고 흐름 파악해서 거기에 더 벗어나지 않으시려고 지나치게 관심을 두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소신을 갖고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사건 파일 오늘은 이승우 변호사, 법정TV 이승우 변호사 그리고 원영석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